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채널 세상에 이런 사연이입니다. 오늘은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견뎌내야 했던 한 어머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연은 실제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신 분의 허락을 받아 각색 없이 최대한 사실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집 한 채 믿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팔아먹고 튀었습니다. 올해 73, 저는 경북 구미에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 쭉 그 동네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을 땐 남편과 포목점을 하며 악착같이 일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렵게 집을 장만했죠. 처음엔 전셋집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천장에 고인 물이 떨어지던 그 집에서 남편과 함께 버텼습니다. 10년 만에 내 이름으로 등기된 그 집을 봤을 때 저는 울었어요. 이제야 우리 집 생겼구나 싶었죠. 남편은 12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여보, 당신 그 집은 꼭 지켜야 해. 그 집이 당신 마지막 버팀목이야. 였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맴돌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잘 살고 있고 작은 딸은 광주에서 남편과 장사합니다. 막내는 아들입니다. 이름은 성호. 30 넘겨 결혼했고 아이 둘 낳고 살고 있었죠. 예전엔 연락도 잘 안 하던 아이가 결혼하고 나니 자주 전화를 하더군요. 그게 반가웠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웠죠. 엄마 요즘 힘드시죠? 아버지 안 계신데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 며느리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한테도 좋고 저희도 어머니 계시면 든든하고요. 그 말에 마음이 기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은 아무도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는데 막내가, 며느리가 그리 따뜻하게 말해주니 가슴이 벅차더군요. 그래 나도 이제 늙었고 혼자 사는 것도 한계다. 함께 살아야겠다. 그 후 몇 달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집을 팔자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차피 오래된 집이고 팔면 대출금도 좀 갚고 어머니 방도 편하게 꾸며드릴 수 있어요. 결국 저는 평생 지켜온 집을 팔았습니다. 등기 이전은 아들 이름으로 해줬고 돈은 며느리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가족이 설마 그럴까 싶었어요. 그 집에서 짐을 빼던 날 눈물이 나더군요. 벽에 붙은 남편 사진을 떼는데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박스를 닫았습니다. 아들 집으로 들어간 첫날 며느리는 삼계탕을 끓여줬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랑 같이 자면 안 돼? 하며 내 무릎에 기대왔고 저는 눈물이 나도록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게 해달라고. 이 가족 안에서 나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뒤 저는 그 집에서 짐짝처럼 버려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연근조림을 해놓았고 식사 때마다 제 앞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며 웃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손주들과 장난을 쳤고 저는 그저 그런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고 아들의 얼굴은 점점 무표정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그냥 놔두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할게요. 그러더니 다음 날은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그렇게 하나씩 아주 자연스럽게 집안일이 제 몫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 청소, 아이들 데려다 주기. 처음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친구분들이랑은 안 만나세요? 밖에도 좀 나가시고 그러세요. 그 말이 어쩐지 쫓아내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아예 저와 대화 자체를 줄였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그랬습니다. 중요한 순간엔 침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그 집 팔고 받은 돈으로 대출 싹 갚았지. 근데 솔직히 이제는 좀 부담돼. 계속 모시고 살긴 어렵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얘기였습니다. 제 돈, 제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까지 왔을까 되뇌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리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문을 열었더니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 저희는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모 댁에서 조금 지내시다가 생각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짐은 이틀 뒤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 한 장. 아무 서명도 없는 그 메모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손주들 책가방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엔 반찬 몇 개와 며느리 이름이 적힌 두유 하나.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잠긴 채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중에 얘기하자.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며느리의 메모를 진 채 나는 거실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엔 고갈돼 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무작정 옆집 아주머니에게 갔습니다. 가방 하나에 손수건과 약통, 그리고 남편 영정 사진을 넣고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얘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며칠을 그 집 안방 한켠에 얹혀 지내며 울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나 좀 올라가도 되겠니? 잠깐만. 딸은 단숨에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당연히 오셔야죠. 그날 밤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하나 지나칠 때마다 지난 삶의 기억이 눈처럼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라면을 끓여 먹던 좁은 부엌, 손주가 첫 돌을 맞아 웃던 사진, 그리고 며느리가 삼계탕을 내밀며 했던 말. 어머니, 저희랑 가족처럼 지내요. 그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가장 무서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딸 집에 도착하자 딸은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왜 이제 말했어요,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딸 방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딸아이 남편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딸이 법률구조공단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건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해봐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고 나오던 길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피해자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겨야 저런 사람들이 또 다른 엄마를 안 울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예상보다도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상담사는 제 얘기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집 명의가 아들 앞으로 되어 있고
어머님이 동의하신 흔적이 있다면 소유권 자체를 돌려받기는 어려워요. 만약 고의적인 기망, 즉 속여서 처분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딸과 저는 몇 날 며칠을 정리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까지. 제가 메모장에 적어놓은 며느리의 말투, 태도, 말 바꾸기 등도 함께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민사소송 접수 후 첫 재판은 2달 뒤로 잡혔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두렵기도 떨리기도 했습니다. 법원 문을 처음 받는 노인이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하지만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떳떳하게 서세요. 엄마는 피해자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첫 재판날 아들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예전처럼 말끔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고의로 원고를 기망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처분한 재산이며 거주 결정 또한 자율에 따른 것임을 주장합니다. 다만 동거 중 갈등이 생겨 분리된 점은 유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유감? 유감이란 말로 내 고통을 덮으려는 건가? 판사는 말했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재산 처분 과정에서의 진실 여부입니다. 두 번째 재판 때는 제 증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았고 그 집에서 살게 되면 평생 같이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았고 집은 이미 팔렸더군요. 그 집은 제 전부였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제 말을 가만히 들은 후 며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판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룬 짧은 지역 뉴스가 나갔습니다. 제목은 노모 집 팔아놓고 무책임하게 떠난 자녀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기사 봤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내 편이 생긴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번째 재판날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낯선 표정.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았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아들은 자식이 아닌 누군가가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재판은 모두 5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무기력과 분노, 후회와 다짐 사이를 오갔습니다. 매번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집 한 채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제 삶의 흔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일.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저와 피고석을 번갈아 바라보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심리적 압박과 유도적 설득을 가하였으며 명백한 고지 없이 공동거주 조건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점에서 도덕적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향후 부양 의무에 대한 조율을 별도 조정기일을 통해 결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끝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도시의 저녁 하늘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며칠 후 저는 동네 복지관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방과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꾸준히 무언가를 해낸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책 속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 작은 일들이 모여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내는 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그날 법정에서 엄마 눈을 똑바로 못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압니다. 용서해달란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다만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보고 싶을 땐 전화 주세요. 제가 죄를 다 갚진 못하겠지만 남은 생은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아이 방에 가서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도 다시 살아볼게. 잃은 게 많지만 아직 남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지난 삶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또 겪을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믿음은 귀하되 증명은 꼭 남겨야 한다. 내 이름으로 된 것엔 반드시 내 손으로 지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마지막은 누가 아닌 나가 지켜야 한다는 것.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겐 경고가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큰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공감과 위로가 담긴 따뜻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